이제 배당소득에 대해서 볼게요. 자, 배당소득은 이제 우리가 돈을 벌었을 때에 배당을 받았다고 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배당 받았어라고 말하는 잉여금 배당 있죠. 그걸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주주로서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회사가 그 무상증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한다든지 그랬을 때에 주식수가 증가하는데 그럼 주주들한테 그만큼의 그 배당이 들어간 걸로 잡아서 의제 배당하는 거예요. 인정 배당은 주주가 법인의 돈을 임의적으로 쓰거나 그랬을 때에 그 돈만큼 배당을 받은 걸로 법인세법이 정리를 할 거예요. 또 우리 펀드라고 말하는 주가 투자기구에서 받는 이익들 있죠. 그거는 이자가 아니고 배당받은 걸로 처리가 될 거고, 그리고 뭐 우리 파생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위 방금 이야기했던 이 내용하고 비슷한 형태의 소득이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배당을 받은 걸로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배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수익 시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배당은 우리가 회계에서 주주총회하는 결의일이라고 있죠. 주주총회 하는 날, 그 이익잉여금 처분하는 그 주주총회 결의일이 수입 시기예요. 그래서 그 날짜를 기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21년도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는데, 그럼 그 투자해 있는 곳에서 21년도 돈 번 걸 가지고 22년도에 배당 결의를 하겠죠. 그럼 22년도에 배당 결의하면 그날이 수입식이면 2022년도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은 2023년도에 내는 효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연금 처분 결의일이 우리 수입식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를 여러분한테 종종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럼 이 자, 이자 소득하고 그리고 배당 소득을 금융 소득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근데 이 금융 소득들은 필요 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소득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금융 소득은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발생하지 않으면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없는 경우 이때는 우리 금융소득과 금융소득 금액은 서로 일치할 거란 이야기예요. 필요경비가 없기 때문에. 그죠? 자, 그리고 우리 국내 원천징수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해요. 자, 얘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실기하기 위해서. 우리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총 합이 2천만 원 이하인데 당연히 분리과세를 하려면 원천징수 당해야 더 이상 세금 낼 거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겠죠. 그러면 이게 우리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2천만 원 넘어가면 종합과세란 이야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2천만 원 초과는 종합과세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분리과세를 왜 여러분한테 기억을 지금 인지를 시키고 있냐면 분리과세가 되면 소득 금액이 없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1년에 이자를 1,800 받아요. 작게 받는 사람 아니죠. 돈 많은 사람이죠. 그죠? 우리 아버지가 일 안 하시는데 1년에 이자를 1,400 받고 있어. 어머니도 뭐 한 1,800 받고 있어. 그럼 다 돈, 이자를 그만큼 많이 받는 거잖아. 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그 두 분은 소득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분리과세 되면 소득 금액이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월급으로 부양하고 있다라고 인정해 줄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이제 실기에서 계산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다. 기억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부양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한테 소득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다 체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금융소득은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사업소득은 엄청 많이 열거돼 있어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고용관계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하면 세금 부과하기 위해서 전부 다 열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우리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 잠깐 그 상식 및 이론상으로 보면 사업소득인데 비과세라고 하는 건 우리 농민이 농사 짓는 건 사업소득이에요. 우리 부가가치세 아니에요. 농민도 면세품이든 뭐든 팔아서 돈 벌면 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건데, 그런데 부업으로 농사 짓는 분이 뭐 소 몇 마리, 돼지 몇 마리 기를 수 있겠죠. 그런 거는 부업으로 하는 거는 이제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건데, 그 기준은 세법법전에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돼지 몇 마리, 소 몇 마리, 닭 몇 마리, 양어 몇 마리 적혀 있어요. 그럼 거기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 전통주 막걸리 지방 술 만드는 곳들 있죠. 거의 1,200만 원 이하.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서 그 나무 가지고 그냥 소소한 재테크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거는 그 우리 임목 등기라는 게 있어요. 임목 등기는 이제 나무를 심으면 임목 등기를 하면 그 심은 날로부터 5년, 그 조림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임목 등기로부터 5년이 지나면 걔를 뿌리째 팔든 잘라서 팔든 600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그래서 그 내가 재테크 목적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임목 등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4번은 자, 종종 좀 언급이 되는 편인데, 전답 논밭을 작물 생산하기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예요. 내가 농사를 짓는데 올해 일이 있어서 못 지을 것 같아서 다른 사람한테 그 농사 지어라고 빌려주고 돈을 받는 건 비과세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밭을 내가 그 농사 못 지어서 빌려줬는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쓴다면 과세인 거예요. 소득세. 그런 부동산 임대소득이 되는 건데, 왜냐면 땅 빌려줬잖아. 부동산 임대소득이죠. 그럼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인 건데, 그 논밭을 작물 생산에 쓰게 빌려준 거는 우리 비과세인 건데, 다른 용도를 빌려주면 과세라는 거예요. 또 우리 1주택 소유자들이 그 집을 우리가 임대했을 때에, 그때 우리 고가주택이 9억인데 고가주택 미달내는 집들은 우리는 비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 많죠. 내가 집 하나 제 주위에도 그렇고 저도 옛날에 실패 한번 했던 게, 생애 첫 집 가지고 싶어서 좀 외곽에 샀다가 현실적으로 출퇴근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가지고 그 집을 팔려고 하는데 안 팔려요. 그래서 그 집을 세내놓고 돈 더 얹어서 서울에 직장 가까이 와서 새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난 1가구 1주택이죠. 그럴 때 받는 그 월세는 비과세란 이야기예요. 그런 실패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제 주위에서도 그렇고. 자, 그럼 우리 사업소득의 수익금이 적혀 있는데, 사업소득 수익금액은 여러분들이 뭐 지금 봐가지고는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이건 법인세 공부하고 오면 법인세 축소판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고, 자, 우리 284페이지에 사업소득의 과세 방법이 적혀 있죠. 자, 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는 원천징수가 적용이 안 돼요. 하지만 의료보건 영역이나 아니면 인적 영역, 저처럼 이런 인적 영역은 자, 기억해 두세요. 원천징수 세율이 3%예요. 그래서 3.3%의 원천징수를 지급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봉사료 같은 경우에, 여러분도 호텔 커피숍에 봉사료 같은 거 붙어 있죠. 그럼 그건 당연히 그 호텔 커피숍이나 호텔 측에서 그 돈을 받아서 봉사료는 거기 있는 직원한테 주는데, 줄 때 5%를 원천징수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연금 소득에 대해서 볼게요. 자, 우리나라 연금 소득은 일단 두 가지로 분류를 나눠요.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으로 나누는데, 공적 연금은 우리나라 5대 공적 연금이에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직원연금, 그리고 별정우체국 연금이라고, 이건 이중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한 개는 꼭 어떻게든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공적 연금인 거고, 사적 연금이 이제 우리 보험회사 같은 곳에 가입해서 하고 있는 연금들이 있죠. 그런 걸 사적 연금이라고 해요. 그럼 이 사적 연금은 우리가 그냥 일반 연금 형태로 이야기하는 건 B를 이야기하는 거고, C는
우리 그 퇴직금을 개인형 연금 상품으로 전환해서 연금으로 받는 거 있죠. 일시불로 받으면 퇴직소득이고 연금 형태로 나눠서 받으면 연금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사적 연금이다라고 해요. 자, 그럼 비과세 연금소득은 크게 외울 필요 없고 이런 표현은 조금 좀 그렇긴 한데 죽거나 다치거나 포로됐을 때 국가가 위로금 성격으로 주는 연금들은 비과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 자, 이 연금 소득에 대해서 자, 연금 소득은 필요 경비를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연금 소득 공제를 일정 요율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금액들은 1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이 연금에 대해서 350만 원 이하까지는 전부 다를 공제해주고 350만 원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40%, 또 우리 700만 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20% 이렇게 해서 공제율을 가지고 있다. 이건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 항상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면 어쩌다 한번 틀려라고 내는 문제 맞추시려면 최소 350만 원이 연금 소득 공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사적 연금은 우리 5%를 원천 징수를 해요. 원천 징수율이. 자, 그럼 공적 연금은 자, 정리해 드릴게요. 자, 공적 연금은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연합적 원천 징수를 해요. 그리고 얘는 1월에 연말정산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연말정산이라는 표현은 결정세액을 산출하는 걸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공적연금은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돼요. 자,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글자는 그래서 얘예요. 이것만. 다른 것도 있으면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거고, 근데 그냥 국민연금만 받고 있으신 거야. 그럼 받을 때 연합적 원천징수로 받는데, 그러면 1월달에 전부 정리해가지고 세금 정리해주면 그거 납부하면 끝난다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 같은 경우는 다들 국민연금을 거의 다 받고 계시죠. 왜 국민연금 받는다고 이야기했냐면 공무원은 고용보험을 안 넣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 못해요. 지금 우리 국비지원 제도를. 걔네들은 고용보험 자체를 안 내거든. 선생이든 소방관이든 전부 다 안 내기 때문에. 자, 지금 이게 우리 공적연금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한다는 거고, 공적연금소득은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외에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이 같이 있으면 확정신고해야 된다는 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기억해야 되는 시기랑 관련 있는 부분인데,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중요한 게 사적 연금 소득 1,200만 원 이하는 선택적 분리 과세가 가능해요. 분리 과세면 분리 과세지, 선택적 분리 과세가 뭐냐면 나 5% 분리 과세 받을래? 아니면 나 그냥 종합소득에서 종합과세 할래?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종합과세 했을 때의 최저세율은 6%,
사적연금소득은 5%. 그럼 여러분들은 사적연금소득을 선택할 것 같지만 이제 인적공제라든지 그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있어요. 근데 분리과세하면 그 대상이 안 되죠. 그러면 다른 종합소득에 집어넣고 공제를 받으면 실제 내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그게 더 유리하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를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기타 소득이 있는데 기타 소득은 어쩌다 한번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고용 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는 게 일시적 강연이라는 우리 기타 소득으로 하는 어쩌다 한번 하는 강연. 그리고 당연히 고용 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겠죠. 그래서 고용 관계 없이 해야 되고 우리 문예창작 소득 원고료 같은 거 혹은 저작자,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이 사람들이 돈 받는 건 사업소득인데 그 사람들 외의자가 상속받거나 한 사람들이 우리가 그 저작권 받는 거는 그거는 기타 소득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머지들을 쭉 내려가다가 여기 자 상금 받거나 현상금, 복권, 승만 우리 제 표현으로는 노름 얘네들은 그죠? 저는 이거 이 말은 이상하다 표현 안 해요. 노름 맞죠? 그래서 이 노름도 어쩌다 한 번씩 걸리는 거잖아. 노름은 돈 쓰지 소득이 생긴 사람 많이 없더라고. 그런데 그 생기는 건 어쩌다 한 번 생기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 기타 소득인 거고. 자, 우리 그 계약 위반했을 때의 그 돈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 뭐 계약금 걸었는데 그 계약금 건 사람이 그냥 안 하겠어, 파기하겠어 하면서 계약금 포기하면 그 계약금은 그 수령하게 되죠. 그런 건 기타 소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위약금이죠, 그게 그럼. 자, 그리고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퇴직 후 수령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이라고 적혀 있죠. 퇴직 전 받으면 근로소득인 거고 퇴직한 후에 회사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을 주면 그거는 기타 소득에 들어가는 거예요. 퇴직 전후 퇴직 전이면 당연히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근로소득이겠죠. 근데 이제 그만두고 이 직무발명 보상금 받으면 기타 소득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알선수재나 사례금 이것도 어쩌다 한 번씩 받겠죠. 그죠? 그리고 법인세법이 뭐 기타 소득 처분했다는 건 우리 회사 사장이 출장 가는데 아들까지 데려가서 아들 비행기 값 내줬다가 걸린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이 어쩌다 한번 회사에 돈 받은 걸로 소득세 처분하겠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뭐 뇌물, 알선 배임수재 이런 것도 어쩌다 한 번씩 받겠죠. 걸린 경우에 해당 사항이 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기타 소득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자, 우리 비과세는 자, 얘는 국가유공자 또 뭐 국가가 주는 것들이에요, 프로. 근데 우리 방금 여기 말했던 직무발명보상금 있죠? 얘는 50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자, 근로소득도 500만 원까지 비과세고 기타 소득도 50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500만 원까지는 직무발명보상금이에요. 이쯤 이해가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는 500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700만 원 받으면 200만 원만 과세한다는 거예요. 200만 원만. 자, 그럼 이제 과세 최저한이라는 게 있는데 과세 최저한이라는 건 얼마 이하는 기타 소득이라 하더라도 세율을 부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기타 소득의 일반 세율이 20%거든. 그럼 20%를 부과 안 하겠다라는 건데 그럼 건별로 5만 원 이하 이게 옛날에 4만 원이다 5만 원 올린 게 로또가 올렸어요. 로또 당첨금이 어떤 몇 등인지 모르겠는데 5만 원이 있대요. 근데 그걸 세금을 부과하니까 은행이 업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로또 판매점에서 이걸 못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 판매자가 그걸 하게 되면 그래서 옛날에는 수수료를 엄청 많이 받았던 게 그 사람 소득으로도 다 잡혀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5만 원으로 바뀌면서 이제 세금을 전혀 부과 안 하는 건당 5만 원이니까 부과 안 하게 되니까 이제 로또 판매점에서 그냥 자기들 서비스 형식으로 자기들 그냥 가져가면 돈으로 받으니까 해주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우리 슬롯머신 이런 거 있죠. 그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그 노름하는 데 가면 카지노 같은 데 가면 있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 받는 거. 그리고 우리 뭐 승마, 뭐 경륜 이런 것들 있죠. 그거 한 번 넣는데 10만 원이에요. 최고가. 한번 그 자기가 그 노름하는 사람들 투자하는 게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한 게임당 10만 원이에요. 그럼 그거의 100배까지는 세금 부과 안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지. 된다면 우리 세금 부과 안 할 거예요. 이 과세 최저한이 세금 부과 안 하겠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럼 기타 소득세 계산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기타 소득에서 자, 복권 당첨금은 얘는 무조건 분리 과세예요. 지금 얘도 기억 외우셔야 되는 거였고, 자, 얘도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되는 거.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다. 우리 시험 문제에 우리 가족들이 복권 당첨된 분이 한 번씩 이렇게 문제 나올 거거든. 그럼 그분은 소득 금액은 없으신 분인 거예요. 분리과세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얘는 소득 금액으로 안 들어간다. 소득은 맞지만 소득 금액으로는 안 들어간다. 자, 그리고 자, 다음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 이하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해요. 이번엔 소득이 아니라 소득 금액이에요. 사적 연금은 소득이었고 얘는 소득 금액이고, 소득 금액은 비과세, 분리과세, 필요경비를 뺀 게 소득 금액이죠. 얘는 그런 거 없이 소득 공제 같은 거 없이 그냥 한 거고. 자, 그럼 자, 우리 그 교재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 죄송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거 안 열어줬구나. 안 봤어요? 왜 말을 안 했어? 왜 말 안 했어? 생각도 못 하고 있었네. 자, 우리 우측에 보면 필요경비라고 적혀 있는데, 이 필요경비는 수익 금액의 80, 60, 기타 소득 경비는 실제 발생한 경비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기준을 불로소득이다, 불로소득이 아니다로 둘로 나눠요. 그렇게 둘로 나눈다는 기준이 우리 방금 복권, 경마 이런 거는 불로소득이죠. 그거는 실제 필요 경비만 인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출한 것만. 그래서 로또는 1,000원 빼고 세금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실제 필요 경비인데, 불로소득이 아닌 거는 실제 필요 경비와 80%나 60% 중에 큰 금액을 해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시적 강연을 했는데 100만 원 받아요. 그럼 필요경비를 입증을 못하면 60%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서 그럼 내가 번 돈은 40만 원이다라고 해서 계산을 해줄 거란 이야기가 필요경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실제 지출한 경비를 70만 원이다라고 입증할 수 있으면 70만 원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증 못할 때 최소 60% 인정해 줄게. 근데 80%도 있긴 한데 원래 과거 옛날 거 보시면 80%라고 적혀 있어요. 옛날 건. 그 박근혜 아줌마가 대통령 하기 전. 근데 그 80%였는데 그분이 저도 엄청 기대했는데 실망했던 증세 없는 복지. 옛날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난 증세 없이 어떻게 복지를 드리지 그랬더니 이렇게 줄이는 그 빼주는 거를 줄이더라고. 그래서 더 내게 해가지고 이제 구현을 해갔는데 그때 80%가 60%로 줄었어요. 뒤에 보면 좀 더 있어요.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 60%로 내려왔어요. 그럼 80%인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리 경진대회 있죠? 서로 경쟁해가지고 상금 받는 대회. 이 경진대회에서 우리가 상금 받으면 이건 노력을 무한히 한 건데 입증할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 80%를 인정을 해요. 필요경비를. 자, 그리고 뭐 서화 이런 건 이야기 안 할 거니까
우리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이라고 있죠. 여러분 분양받아서 집 들어가려고 준비 다 해뒀는데 집이 완공이 빨리 안 돼가지고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이라고 그 월세로 지낼 수 있는 돈 정도 어느 정도 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기타 소득이 될 거고, 그러면 이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 80% 필요경비를 인정해 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외에 일시적 강연이든 아니면 원고료 등 이런 것들인데, 제가 일시적 강연을 왜 계속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일반 전표 문제에서도 교육훈련비 때문에 일시적 강연자가 와가지고 직원들 마케팅 교육하고 생산 능력 향상 교육시키고 하면서 분기 문제에 얘를 섞어서 써요. 그럼 그 사람들은 기타 소득자라고 하면 예수금이라고 분개할 금액을 직접 계산시키는 문제가 일반 전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나온 적이 있어요. 몇 번씩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계산하는 것도 한번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는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지급받는 날이에요. 자, 그럼 기타 소득에 대해서 세율은 지금 위에 복권 당첨, 뇌물할선 수재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이거 아닌 그 밖에 기타 소득이니까 일반적으로는 20%인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기타 소득의 세율은 20%예요. 그런데 복권 당첨금은 3억까지만 20%고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부과해요. 근데 뇌물 주면서 원천 징수할 수 있나요? 계약 위반해가지고 위약금 주는 사람이 원천 징수하고 준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원천 징수를 안 하는 게 당연하겠죠. 뇌물 주면서 원천 징수하고 주면 너 뇌물 받았다고 찌를 거야. 그 이야기랑 같은 거잖아요. 세무서에다 세금까지 갖다 주고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원천 징수 얘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기타 소득 가지고 제가 필요경비 이야기한 거 예를 좀 들면, 자, 우리 직원의 일시적 강연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일시적 강연료 100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할 일이, 이 사람이 일시적 강연이라는 걸 알았다면 먼저 기타 소득이 될 거고, 빼기 비과세나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면 필요 경비를 빼면 기타 소득 금액이 될 거고, 이 기타 소득 금액에서는 공제가 없기 때문에 얘가 과세 표준이 돼요. 그럼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올 거고, 여기에 플러스 지방소득세를 같이 섞을 거예요. 지방소득세, 짧아서 지방세라고 썼는데, 그럼 얘가 보면 기타 소득이 100만 원인 거예요. 빼기 필요 경비를 지금 이 사람이 일시적 강연이면 60%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60만 원을 빼면 이 사람의, 여기서 왜 이거 표현을 했어? 자, 빼면 4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60% 뺀다라고 하면 40%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40만 원인데 여기에 세율이 20%죠. 세율이 20%면 8만 원이 되게 되겠죠. 그럼 8만 원에 지방소득세 구하려면 곱하기 1.1을 해요. 주로. 그러면 8만 8천 원이 원천 징수해야 되는 세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분개하라 그러면 차변에 교육 훈련비 8만 8천,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예수금 8만 8천 원, 그럼 나머지 91만 2천 원은 우리가 뭐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 이렇게 분개까지 여러분이 완성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전에 20%라는 세율은 알려줬어요. 근데 이걸 생각을 못해서 원천징수 예수금을 22만 원이나 쓴 사람이 흐드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율이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소득 금액, 이걸 과세 표준 이렇게 내려와서
세율을 부과하는 거다.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옛날에 지금 여러분들 회사 다니셨던 분들 중에 원천징수 하는 거 받거나 아니면 당해보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 옛날에 들은 적 있을 거예요. 사업소득이면 3.3%떼고 기타 소득이면 4.4% 뗀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4.4%가 언제냐면 얘를 80% 인정할 때였어요. 80% 하면 20만 원이거든. 20만 원이면 4만 원이고 4만 4천 원이니까 100만 원에 4.4% 떼면 되는 거였어요. 그건 옛날 그때 이야기고 지금은 일반적으로 그래서 8.8%를 뗀다고 표현을 해요. 100만 원에 8만 8천 원이면 8.8%잖아. 그죠? 그래서 옛날엔 4.4라고 이야기하던 기타 소득이 지금은 8.8이 된 게 이 필요경비가 내려가서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기타 소득이고 이건 일반 전표 실제 기출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20% 이것도 알려줬는데 알면 좋은 거고 얘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60% 공제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근로소득. 자, 지금 제가 저 말고 아마 여러분이 모든 선생님들 다 만나면 종합소득 이야기할 때 소득 이야기할 때 2배, 4근, 연, 기 이 순서대로 다 이야기할 거예요. 종합소득 이야기하면 2배, 4근, 연기 다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처음 배울 때는 2배, 부, 4근, 연기였는데 부동산 임대소득이 따로 있다가 부동산 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면서 2배, 4근, 연기 순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가 빠진 거죠. 어차피 빠졌다기보단 사업소득으로 계속 들어갔는데 근데 지금 이 2배, 4근, 연기면 지금 이자 우리 제천 받죠? 배당 받죠? 사업 받죠? 연금 받죠? 방금 기타 받죠? 근데 근로를 뒤로 빼놨죠? 지금 우리 책에서 그 이유가 우리 실기에서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가 실기에는 챕터예요. 근데 제가 왜 시간을 오늘 2시간 정도 들여가면서 얘네들 이야기했냐면 근로소득자인데 여러분이 연말정산 받을 때 우리 가족들 조건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제가 설명을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실기하고 연관되는 가족들 때문에 부양가족 때문에 영향 미치는 걸 설명하기 위한 거고 이 순서는 기억해 두시면 다음에 제가 이 순서 가지고 교수금 공제하는 순서나 뭐 이런 것들 기억하기 좋은 것들 같이 응용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근로소득. 자, 우리 일용직 근로자라는 표현 쓰죠. 일용직도 근로소득자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일반 근로소득자다, 일용직 근로소득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분류로 나누게 되는데 일반 근로소득자는 우리 간이세액표 이거에 의해서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해요. 이 간이세액표는 따로 표를 보시는 분도 있는데 표 말고도 우리 보면 홈택스 같은 곳에 우리 뭐였죠? 국가가 뭐죠? 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지워졌지.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게 있죠. 이게 홈택스 사이트인데 여기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한 달에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얼마를 원천징수를 해야 되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못 모르는 사람들은 가족관계증명서나 뭐나 부양가족 등록할 거예요 물어보면 왜 가족 필요해? 그냥 나만 보여주고 싶어 해서 보여주면 격리사무원 편하라고 도와주는 거고 주는 거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라든지 우리 아버지라든지 어머니 뭐 이렇게 해서 4명이 나하고 같이 있다. 그러면 세율이 뚝 떨어지죠. 방금 8만 얼마에서 2만 6 얼마로 떨어졌죠. 이렇게 이 사람의 소득에 부양가족이 몇 명이다.
이런 걸 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20세 이하의 자녀가 몇 명이다 가지고 계산해서 이 사람의 그 원천인수해야 될 세금, 왜냐하면 결국은 정리해야 되니까 너무 과하게 받아가지고 힘들게 해줄 생각은 세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돌려줄 건데 지금 이 소득세 할 때마다 그 아주머니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박근혜 아줌마, 근데 그 아줌마 때 그분이 결정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어요. 노무현이나 이명박이 때는 세금을 가지고 뭔가를 많이 하고 싶어 자기들이 삥땅을 쳤는지 뭐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간이세액표 요율이 높아서 세금을 많이 징수하고 많이 돌려줬어요. 많이 뜯었는데 시즌 세금은 그만큼 아니니까 많이 돌려줬는데 박근혜 아줌마 때 바꾼 게 그냥 작게 뜯고 작게 주지 왜 많이 뜯냐라고 해서 간이세액표 요율을 낮췄어요. 그 아줌마 잘했죠. 근데 진짜 나쁜 놈들이, 아니 나쁜 놈이 하면 되는데,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국민들이 왜 간이세액표가 내리는지를 몰랐냐면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이 그 틈 타가지고 같이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자가 받을 때는 내려갔다는 느낌을 못 받은 거야.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 초에 바로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왜 전년도에는 연말정산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이거밖에 못 받아. 사실 연말정산은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건데 낸 게 작았거든. 그러니까 작게 돌려받는 건데 사람들은 체감상으로는 늘 똑같이 떼인 것 같은 느낌이니까 작게 받는 것처럼 오해를 해가지고 그때 막 원성했는데 그 아줌마 잘못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잘했다 생각해요. 근데도 하도 뭐라고 하니까 이제 100%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선택할 수 있게 바꿨어요. 내가 항상 납부를 하던 사람도 있죠. 납부하면 목돈을 내려면 부담스러운 거야. 그것도 상교 분납도 해줘요. 근데 목돈 내니까 힘드니까 차라리 20%더 징수당했다. 항상 공제 받는데 그 돈 나 지금 공제 안 뜯기고 안 돌려받고 지금 당장 쓰고 싶어요. 좀 작게 내게 해주세요. 그럼 80% 선택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득세율은 사람별로 선택이 되긴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기 크게 나한테 영향이 오진 않죠. 그런데 자녀 없이 나 혼자 있는 사람들은 금액 차이가 커요. 몇만 원씩 나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도 여러분들은 회사 가셔서 일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500이나 600 정도를 받아요. 그러면 소득세 차이가 10만 원 돈이 나요. 그러면 1년이면 100 몇십만 원이니까 생각이 틀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요율표도 지금 하는 게 이 이야기예요. 이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일단 원징수 하는데 실제 내가 번 돈이 아니죠. 소득이에요. 1900은 소득이고 여기서 이제 내가 실제로 남는 돈 그 계산을 이따 해갈 거예요. 자, 그럼 근로소득자는 월급만 받는 사람이면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되는데 근로소득 말고 또 다른 소득이 있다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월급만 받아 이 돈만 번 게 아니죠. 그럼 월급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더 높은 세율을 맞아야 되니까 다 같이 합산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일용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힘들기 때문에 일용 근로자는 원천직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고 적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근로소득에서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무조건 분리과세다.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자녀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좀 벌 거예요. 그러면 제 소득 없어 이렇게 하면 돼요. 다음 목소리 들리시죠? 제 컴퓨터 문제인가 있어. 선희 안 들리신다 그랬어. 자, 그럼 일용 근로소득자는 우리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공제를 받고 나중에 근로세액 공제도 받아요. 여러분들이 소득 공제 연말정산하면서 소득 공제도 받고 세액 공제도 받는데 그럼 일용 근로소득자도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고 근로세액 공제를 해줄 거예요. 똑같이 해줘야지. 그죠? 같은 근로소득자인데, 그죠? 그래서
자,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표현법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뭐 일단 15만 원은 비과세야 하는데 비과세가 아니고 근로소득 공제예요. 과거에는 10만 원이었던 게 이제 15만 원으로 오른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 벌면 어제 제가 이런 표현했었죠. 20만 원 벌면 15만 원이 소득 공제 받으니까 5만 원이 이제 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근로소득자니까 세율을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최저 세율인 6%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5만 원에 6% 하면 3천 원 되겠죠. 근데 세금에서 빼는 게 세액공제예요. 3천 원이 세금인데 그게 55%또 빼는 거야. 그래서 1350원인가 나오는 이런 방식이 구조인데, 자,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일용 근로소득자도 근로소득 공제를 받고 근로세액 공제도 적용받는다는 거예요. 일용 근로소득자도 얘네들이 전부 다 적용을 받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이제 근로소득의 범위라는 게 있는데, 자, 근로소득의 범위 그냥 딱 간단하게 말하면 회사가 돈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전부 다 과세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근로소득의 범위예요. 회사가 직원한테 돈 주면 그 직원은 그 돈만큼 돈 벌었다고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다 내라 라고 하고 싶은 거라서 근로 제공으로 해서 뭐 유상 선질부터 뭐 가족 수당부터 전부 다 적혀 있어요. 그죠? 기타 경제적 이익부터 전부 다 적혀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과세하고 싶다는 게 전제 조건인데, 그럼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들 적혀 있는 거 있죠. 여기에서 순수 보장성 그 단체 보장성 보험들 있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회사가 여러분 사적 보험료 내주면 여러분이 그만큼 월급 더 받은 걸로 처리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사 다니다가 거기서 다쳐가지고 뭐 하는 위한 그런 보험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거는 급여를 안 보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주주가 아닌 일반 직원이 회사가 기숙사 운영해 주는데 그 기숙사 정도 평수 가지고 이 사람이 월세 낸다면 얼마 내야 돼? 이만큼 월급 더 받았어. 이런 행동은 안 할 거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직원한테 경조사비를 줬어요. 결혼했는데 조사비는 아니죠. 경사비 축의금을 줬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한테 월급 더 받았다고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아직 모르겠는데 사회 통령상 인정되는 금액만큼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참고로 제가 2004년도 5년도 회사 다닐 때 제 거래처 직원이 결혼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50만 원 주더라고. 그럼 지금 한 15, 16년 지났으니까 자기 회사에서는 더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회사에서 결혼하는데 10만 원 주면 결혼하고 오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다들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해요. 그죠? 물론 회사 규모에 따라서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다녔던 제가 그 모습을 봤던 회사는 그렇게 규모 큰 데는 아니었어요. 근데 거래처 직원 결혼하는데 물론 우리 클라이언트니까 좀 좋은 관계 유지해야 됐지만 절 보내는 거 봤을 땐 사장님이 그리 중요시 생각한 건 아닌데 굳이 가서 주라 그러더라고. 그냥 이체해 주지. 자, 그럼 이제 우리 근로소득에 대해서, 자, 우리 근로자도 이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귀속 시기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라고 적혀 있죠. 이게 뭐냐면 주주총회할 때 직원들 상여금 더 줍시다. 배당만 주는 게 아니고 직원들 상여 더 줍시다라고 이렇게 좋은 거 하죠. 현대자동차가 맨날 파업하는 게 그거예요. 배당하지 말고 직원들한테 상여 줘라. 현대자동차는 주주들이 외국인이 얼마나 많은데 외국 사람들은 배당해라는 건데 현대자동차는 그 돈 자기 직원들한테 그 상여금으로 돌려라 하면서 둘이 그 비율 가지고 파업하고 막 그래요. 참 행복하신 분들이죠. 제 아는 형님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분이라고 말한 건데 정말 날로 먹는 놈들인데 어떻게든 이날이 그러면 그 주주총회 한 날이 귀속 시기예요. 그 귀속 시기를 해가지고 세금을 내도록 되게 될 거예요. 자, 다음 이제 비과세 소득이 있는데 자, 우리 비과세 소득부터는 우리 좀 많은데 좀 쉬었다가 할 건데, 자, 이담
하나 보고 해야 되구나. 우리 좀 쉬었다가 비과세하고 인적 문제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